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거 101기 5월 15일 날 그걸 좀 이제 최종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파산관제인 한지 13년인데 14년 차인데 매주 매달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똑같으면은 지루해서 못하죠. 항상 새로운 거, 그죠? 항상 새로운 게 발견돼서 뭔가 관지인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해서. 그래서 어제 여기 있던 그 한무대기 다 치워버렸죠. 어제 저녁부터 제가 사이클 좀 타고 요 로드 자전거죠. 요 로드 자전거. 요걸 이제 롤라에서 좀 타고 저녁에 좀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했더니 이제 한무대기 치워버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총선이죠. 총선이면 이제 차분하게 투표하고 와서 그동안 이게 가장 밀려있던 거거든요.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하고 가압류하고 가압류 집행 해제하고 부인 청구하고 이거는 이제 차분하게 한번 하루 종일 좀 생각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 하면은 이제 그동안 최근에 있던 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여유가 오죠. 여유가 오면 이제 그동안 못했던 교과서도 좀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100일기 이거 잘 들어두십시오. 파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파산을 고민하신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런 그 측면에서 다가올 겁니다. 확률이라는 거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1, 2년 한두 달치가 아니라 13년간을 통계를 냈기 때문에 13년이라면 엄청나죠. 그쵸? 케이스 3,000개를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한국인의 경제활동 중 가장 파산 연령이 높은 연령이 언제입니까? 45세 이상이죠. 이 지금 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이게 분석이 되죠. 엄청나게 분석이 됩니다. 뭐 옛날 네이버 카페 이상으로 철저하게 아주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주 시청자층이 45에서 50세가 55세 10년이죠. 45세에서 55세가 뭐 40%, 그 다음에 55세부터 65세가 뭐 50%, 그 다음 나머지는 얼마 안 됩니다. 45세에서 65세가 20년 세대죠. 가장 많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중년 이후 장년까지 거기서 가장 무슨 문제가 생각해죠. 실직, 사업 부도,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야말로 돈덩이죠.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 나와도 취업을 못하니까 시집장가 보내야죠. 그렇죠? 모든 이 세상 45세에서 65세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 때죠. 그렇죠? 사업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어떤 뒷바라지, 그 다음에 부모까지 모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가장 또 책임이 있는 세대죠. 하다못해 또 이제 뭐 4호정, 38선, 그렇죠? 38선, 4호정, 5, 6도 옛날에 뭐 퇴출돼야 될 세기죠. 그래서 그 분들이 가장 이 유튜브 파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파산이나 뭐 회생. 그래서 잘 들어두시면 제가 이걸 뭐 하는 게 이제 최신 파산의 어떤 트렌드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알려서 도움이 되라고 알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인적사항은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걸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건이 19건입니다. 19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건.
11건은 마찬가지로 아무리 뭐 뒤적뒤적 이곳저곳 다 살펴봐도 없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면제재산. 면제재산은 제가 철저하게 외워놓으시라 그랬죠. 서울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3,700,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3,400, 그 다음에 지방은 2,000, 1,700. 그래서 수도권은 3,400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은 얼마입니까? 185만원이죠.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압류예금 185만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재판을 신청을 해서 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 185만원을 압류를 못했지만 그 사람은 185만원 월급을 받아요. 아니면 예금이 있어. 근데 압류하는 사람은 나는 장애가 있어갖고 소득이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장애인 보조금, 국가보조금 65만원을 받고 사는데 저 사람이 내 돈 1,000만원을 안 갚아요. 그래서 원래 1,000만원에서 압류를 해보니까 월급이 180, 150이에요. 압류가 안 되죠.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야. 판사가 재판을 신청해서 이 사람 나는 지금 장애도 있고 장애급여 65만원으로 겨우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150을 받고서 내 1,000만원 안 갚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민사집행법이 150만원이 집행 제한 범위다 그래도 급여가 아니면 예금 이거는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법원에 재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246조 제3항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그거 물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법을 갖다가 그냥 긁어다 붙였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대부분 면제재산 범위 냅니다. 보험해약금 150만원, 압류예금 한 달치 185만원. 그래서 11건은 뭐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세 영향을 못 미쳐요. 채권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아주 한정되죠. 그냥 감정적이죠. 근데 관제인은 이 사람을 완전히 틀어지고 본인이 낸 거 아니면 내가 직권으로 요구한 거 사실조회까지 해서 사실상 채무자의 전반을 싹 훑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14가지 서류 29가지 서류에서 14가지 서류로 줄였다 그래도 우스운 게 아닙니다. 줄인 거는 결국 부모나 배우자, 자녀들의 어떤 일정 범위가 준 거지 서류 자체가 준 건 없어요. 다 필요한 거죠. 그걸 다 훑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대체적인 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재량면책 있죠. 이분들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실패 2017년 18년도에 막 몇천만원 갖다 때려붓고 비트코인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죠. 그렇죠? 돈 딴 사람도 있지만 아주 올인하다가 쪽박 차신 분입니다. 뭐 재량면책이에요. 비트코인 자체가 뭐 사행행위일 수 있지만 이 어떤 수준에 비해서 낭비일 수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서 재량면책으로 이제 의견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가 내지 관제인의 어떤 속을 썩이고 재산과 관련된 건 뭐가 있겠습니까? 부친 소유 미등기 상속 재산 결국 또 발견됐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6형제 3남 3녀가 왜 싸우는지 몰라도 충청도에 있는 논 5천 공시지가상으로 5,200입니다. 6 나누니까 800 얼마가 나와요. 실제 시가는 좀 더 나가겠죠. 근데 공시지가로 해도 팔아서 6분의 1 지분을 누가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일단은 재산 매각 공고를 합니다. 이런 거를 노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땅값이 뭐 점점 돈은 늘어나고 통화량은 늘어나고 땅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매각 공고를 내라고 직원에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최고 금액부터 뭐 예를 들어서 지분이 800만 원이면 한 1,500, 한 1,500부터 시작을 합니다. 1,500, 1,200, 1,000, 그 다음에 뭐 850,
다음에 600, 500, 최저 300까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기간은 2주 단위로 아니면 뭐 일주일 단위로 누가 이제 보고 그 동네 사람이나 누구든 오시면은 이제 6분의 1 매각 공고를 냈으니까 6분의 1을 지분을 이전해 드립니다. 이제 상속 등기는 강제로 내고요. 관제인이 낼 수 있습니다. 대의 등기 낼 수가 있고 이런 사건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흔했죠. 제가 이 엑셀표를 강의할 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 뭐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이분은 430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재단 채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사업을 좀 폐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에. 그리고 이제 배우자하고 한 4년 전에 이혼했는데 그 당시 아파트를 팔고 남은 전세 그 근저당 남기고 돈을 한 6천에서 7천 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소송을 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보험 해약 환급금을 조금 환가하는 선에서 이제 사건을 좀 종결을 하려고 예정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관제인의 재량이고 뭐 재량이죠.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파산 직전 청약 예금을 해약 후 편파 변제했습니다. 편파 변제라는 게 이제 결국은 여러 채권자 중에 자기가 꼭 갚고 싶은 사람만 한테 갚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친인척한테 인척한테 갚았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좀 무시할 수도 있을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통장에 워낙 확 드러나니까 그렇죠? 채권자들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소액으로 이제 뭐 청약예금 한 700을 해약해서 한 500 정도를 이제 갚았는데 그 중에 좀 일부 할인해서 30% 할인해서 20% 할인해서 400을 파산재단에 그 지급하는 걸로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 환가 이것도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은 되게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배우자 보증금 그 다음에 해약 환급금도 있고요. 차량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남편분으로 이제 옛날에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안 좋아져서 배우자 명의로 뭔가 사업을 다시 했는데 그 사업조차도 이제 그 건설업 쪽인 것 같은데 제재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하죠. 근데 그 출자금이 다 이행이 안 되니까 회사가 약간 부실화된다. 그걸 실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실회사 때문에 산업 너무 남발되면 무자격자들이 아니면 부실회사들이 이런 부실 건설에 원흉이죠. 그쵸? 아주 대충 때우고 산재 막 사람 죽잖아요. 그쵸? 뭐 건설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산업 현장에서 다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려고는 차원에서 행정청에서 그 건설 감독을 좀 엄격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이 정부의 방침인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실사를 하니까 너네 보증금 3억 출자를 했는데 그 보증금이 제대로 남아 있는지 한번 보자. 출자금은 어떻게 회사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죠. 자산과 부채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3억의 현금 출자를 했습니다. 그럼 보증금으로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회사의 장비, 차를 샀다. 차로 남아 있을 테고. 그동안 만약에 직원들 인건비로 나갔다. 인건비로 나간 금액 외에는 회사의 시재로 남아 있든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3억짜리 회사라고 해서 해봤더니 뭐 1억 벤이 없어요. 2억은 돈이 안 들어온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화가 되면 장비를 좋은 걸 안 쓰죠. 예를 들어서 튼튼한 안전장비를 써야 되는데
부실 장비를 쓰다가 사고가 터져서 사람이 죽거나 다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기술자라든가 피용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무자격자 뭐 아니면 외국인 그쵸? 날품팔이 쓰다가 사고가 나죠 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당했는지 영업정지를 당하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그러니까 아마 그 회사는 제가 보기엔 사실상 운명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매출액을 봐서 좀 고액으로 한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모든 현재의 어떤 영업정지나 코로나 사태가 바꿔놨어요. 이 금액을. 그래서 그냥 배우자 명의를 갖고 있는 좀 재산이 있습니다. 뭐 큰 재산은 아니지만 보증금 한 6천 정도, 그러니까 절반하고 그 다음에 보험하고 차량 평가한 금액의 좀 절반을 해서 뭐 그거를 환가를 해서 채권 아마 세금만 내고 끝나는 겁니다. 사실 채권자들은 받을 길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건데 이것도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사건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런 걸.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면 대리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파산 신청을 대리해주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 사무장한테 왔다고 했을 때 야 이건 자신있게 내가 막아줄 수가 있어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환가야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관제인별로 다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한 3, 4천 정도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그 개인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일종의 관에서 나온 허가를 갖고 이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도 두고 합니다. 직원도. 그래서 직원 월급 주고 남은 거 갖고 이제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직원보다 덜 가져갈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월급을 먼저 줘야 되니까요. 보증금 내고.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 내고. 근데 그게 이제 개인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파산 신청을 앞두고.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여러 가지 있죠. 법인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그냥 적은 금액이라고 허용을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개인 사업일 때는 자산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보증금이. 근데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는 개인 채무는 만약에 면책을 해주죠. 한 3천 정도 면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서 그 개인 자금은 그대로 법인 전환 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법인의 임차 보증금으로. 사실 변한 건 없죠. 그대로 직원도 그대로 다만 자기는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돼서 법인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도 이제 법인으로 끊고요. 이게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뭐 중간에 뭐 큰 장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빚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별로 3천에서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채무자를 당신이 보기엔 어떠냐. 그 사람도 이제 끄덕끄덕 거리죠. 뭐 관제인 얘기하는데 안 된다라고 뭐 하는 분들이 있겠어요. 좀 금액이나 깎아달라 하진 모르지만 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환가하는 게 맞지 않냐. 어떻게 보면 또 금액이 너무 적은 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개인 사업을 제가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워서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그냥 근로자로서 쉬고 있다. 무직자로. 그리고 그거 안 했을 거예요. 보증금 받아다가 뭐 생활비로 쓰기 바쁘겠죠. 생활비를 어느 정도 써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계속 법인으로 전환해서 영업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어떤 이익은 그대로 누리고 채무는 털겠다.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그래서 좀 아주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뭐 채무자도 수긍을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담하기도 참 어렵죠. 예, 하여튼 그런 사안입니다. 이 채권 조사 신청 이제 이거는 이제 아직 조사 중인데 돌아가실 때 부친명에 이제 상속 예금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금이 있으면 그걸 갖고 찾아서 장례비 쓰고, 그쵸? 장례비라든가 이제 그 장례비도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쓰고 이제 남은 부조금으로 이제 가족들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그런 걸 정산을 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들어온 거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자기도 이제 갚는 거니 일종의 부채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어머니의 생활비로 다 드렸는데 그때 이미 이제 원래는 협의 분할은 예금은 n분의 1이죠. 그렇죠?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 좀 더 조사를 해와야 되고 금액도 뭐 크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 조사 신청한 거. 요게 아까 요거군요. 배우자 임차보증은 요거고 요거는 다른 거네요. 요거는 이제 4천만 원 한가했고 요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회사 대표로 한 30년간 근무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될 때도 있고 이제 사업의 어떤 흥망성쇠라는 건 흥망성쇠입니다. 기승전결처럼 처음에는 일어나고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전환점이 옵니다. IMF, 리만 사태, 그쵸? 뭐 코로나 사태 항상 전환점이 오죠. 그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종말을 맞죠. 기승전결, 흥망성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흥망성쇠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이죠. 다만 거기서 조금씩 이제 차이점이 있고 흥이 좀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 망한 상태에서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 쇠한 상태에서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약간의 이제 팔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차이 나지만 하여튼 이분은 30년간 꾸준히 하다가 최근에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법인 파산. 법인도 이제 종결을 했고요. 채무는 이제 결국 법인 채무죠. 법인 채무, 보증 채무죠. 매덕되겠죠.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 앞으로. 근데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습니다. 집을 최근에 팔았어요. 이제 뭐 부담이 되니까 팔았죠. 팔고서 전세로 옮겼어요. 같은 집에 전세로 옮겼습니다. 전세로 눌러 앉았어요.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보증금이 한 3억 됩니다. 근데 96년인가 8년도에 취득할 때부터 배우자 거였어요. 자, 이혼 재산 분할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고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 재산으로 보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나는 일하고 이 사람은 가정주부였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기여도를 감안을 해서 이혼 재산 분할에서 가정법원에서는 분할을 하죠. 보통 뭐 20년, 30년 절반 가지라고 하죠. 그럼 3억에 1억 5천은 남자 거고 1억 5천은 여자 거죠. 설사 그때 뭐 친정에서 아니면 여자가 벌은 돈으로 사더라도 비슷한 겁니다. 파산에서 그런 파산 분할 인정 안 되지만 여기서도 이제 기여도를 감안해서 좀 어려워요. 얼마를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대부분 여자 걸로 보고 남자 한 30% 정도 보면 (3억이면) 9천이죠. 그래서 9천에서 한 1억 정도로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채무자의 면제재산 보증금이 3,700을 감안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6,300 정도 나오죠. 생계비 1,100만원 또 빼면 5천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족 중에 또 아픈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거기서 또 한 띄고 뭐 한 3, 4천 정도 대충 하는 것 같은가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이거 띄고 저거 띄고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이거 공제하고 저거 공제해주고 그쵸? 우리 세금 낼 때도 그렇잖아요. 그쵸? 이 사람 소득이 8천인데 8천이면 8, 4, 32 3,200 세금 안 내죠.
8천에서 무슨 배우자 공제하고 그 다음에 애들 무슨 공제하고 뭐 신용카드 공제하고 공제가 엄청 많죠. 복잡하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실제 과표는 4천이에요. 4천에 해당되는 4, 2, 8, 800. 또 세금 소득세 800 내. 그다 다시 또 연말 또 와서 보면 이건 좀 많이 썼네. 아, 이 유치원비는 많이 안 들어갔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다시 돌려받거나 더 내고 그렇죠. 정산하듯이 비슷합니다. 이거를 그냥 내가 이거 배우자 거딱 1억 5천이고 여기서 다 갖고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삶 재기도 해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뭐 또 생계도 돌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띄고 이런 거 감안하고 그래서 화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건. 이게 7건은 화해 계약을 6건은 화해 계약을 체결했고 하나는 이제 매각 공고 할 예정이고 매각 공고 하나는 이제 추가 조사 중이고요. 그래서 6개는 한가가 됐고 화해가 됐고 2건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건 매각이 되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고 매매가 안 되면 이제 환가를 포기합니다. 환가 포기하면 채무잡게 되는 겁니다. 자유재산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면책되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권 중에 거의 비슷하죠.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개인 파산에서는 이제 환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100일기 이제 끝났는데 어제 이제 100일기 6월달 거 초안했고요. 오늘 100일기는 이제 거의 제출해도 무방할 정도로 일부는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이제 법원에다 그냥 제출해서 판사님한테 보고를 할 정도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해계약도 다 체결했고요. 이제 그 화해계약에 대한 허가 신청 사유를 또 써야 되죠. 이런저런 이런 사정 가지고 이런 저런 사정 그걸 다 하나하나 뭐 진단서가 필요하면 진단서 첨부하고요. 그럼 모든 사정을 다 첨부를 해서 영업정지 맞았다. 영업정지 갖고 와라. 뭐 말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회사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6개월 정지면 사실은 6개월 정지면은 영업 망한 거죠.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나서 6개월 영업 못하고 나중에 이제 6개월 후에 뭐 다시 회사를 설립할지 그 사이에 이제 면책이라도 되면 그 사람 명의로 뭔가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재기를 할 수가 있죠. 발목을 잡으면 안 되죠. 채무가 뭐 한 10억 이상 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개인의 회생이 되겠어요. 그렇죠? 30% 금융기관에 30% 신보라든가 기보 같은 데 30% 룰이 있죠. 원금 기준으로 30%를 갚아야지 동의를 해주고 그거 안 되면은 기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 룰이 무너지면 뭐 어떤 정치인이 하는 그 회사는 그 봐주고 누구 백 대통령 백으로 하면 봐주고 그런 게 위인설관 인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